첫 번째 순서로 우리 코딩 교육 왜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백신중학교의 교사이신 정웅렬 선생님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정웅렬 선생님은 한국교원대학교 컴퓨터교육과에서 학사, 석사 과정을 마치셨고 박사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그동안 분당이나 장원, 경기 북과학고 또 일산 등지에서 정보교사로 섬기셨고 한국정보교사연합회 회장으로 또 한국컴퓨터교육학회 부회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또 미국 컴퓨터과학교사협회 국제협력위원으로 수고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한국의 정보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정보교육의 진행을 위해서 다양하게 함께 활동하고 계십니다. 교육부의 AI 교육 실무 협의회 위원이기도 하시고 또 교육부의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이 시간 정은열 선생님 나오실 때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백신중학교 정보교사 정웅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렇게 귀한 자리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대안학교의 코딩 교육을 위해서 코딩 교재 개발해 주시고 또 배포해 주시는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우리 에듀TV 또 스마트교육재단 CTS 모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코딩 교육, 정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코딩 교육,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가야 한다고들 다들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많은 관리자분들, 또 일반 학부모님들, 또 많은 선생님들을 뵈면 코딩 교육, 소프트웨어 AI 교육, 정보 교육 중요하지, 중요해, 다 공감한다고 하세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걸까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공감이라는 단어를 제가 영어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common sense라고 번역이 되더라고요. common sense, 상식이라고 또 번역이 됩니다. 공감하면 그렇게 하는 게 상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더 많이 공감하심으로써 코딩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상식에 모두 다 동참하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딩 교육 왜 그리고 어떻게입니다. 2014년이었습니다. 영국이 엄청난 교육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영국 2014 교육과정 개정을 발표한 건데요. 2014 영국 교육과정 개정안을 살펴보면 초, 중고, 정확히 얘기하면 유초, 중고, 보통 K-12라고 부르는데요. 유초, 중고에서 단 4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 4과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 그러니까 영어겠죠. 그리고 수학, 과학, 나머지 한 가지가 바로 코딩입니다. 물론 특정 학교급이나 특정 학령에서 필수인 과목들은 더 있겠죠. 그런데 유초, 중고 모두 필수인 과목은 단 4과목. 영국이라고 역사가 없겠습니까? 영국이라고 체육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단 4과목.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코딩이라는 것입니다. 영국 교육부 장관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배워야만 우리 아이들이 글로벌 레이스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로부터 7년 후에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경제신문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일본이 대변신을 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아날로그 왕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다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아직도 팩스를 쓰는 나라, 아직도 인감도장을 들고 다니는 나라라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일본이
초, 중고 모두 정보 과목을 필수로 지정하고 2025년 일본 수능에서 정보를 필수로 출제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정말 정확히 네 번째 산업혁명이 맞는가? 4차가 맞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우리가 디지털로 전환하고 또 전환될 것이고 그리고 그 중심에 소프트웨어 AI가 중심이 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에 부인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4차? 그럼 그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3차, 2차, 1차가 있었겠죠. 이거랑 우리 교육이 무슨 관계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많은 분들을 뵈면 이 산업혁명과 우리 교육이 무슨 관계인지를 설명하곤 합니다. 제일 쉬운 건 1차 산업혁명이에요. 1차 산업혁명,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일어났죠. 증기기관의 발명입니다. 증기기관이 발명되니까 이제 사람의 직접적인 노동력이 아니라 기계가 물건을 생산하고 그리고 열차를 통해서 물건을 옮기고 사람을 나르는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게 됐어요. 기계가 물건을 만들면 장점이 있죠.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물건 가격이 싸고 사람들은 더 그 물건을 많이 사게 돼요. 이 물건은 공장에서 만들게 됩니다. 이 공장에는 당연히 일자리가 생겨나겠죠. 공장이 만들어지니까 원래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나 공장에 가서 일할래요 했더래요. 왜냐하면 공장에서 일을 하면요. 겨울에도 돈을 벌 수 있어요. 비가 와도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장에 가면 1년 365일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고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이 농촌을 버리고 공장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죠. 공장은 더 많아집니다. 공장이 더 많아지니까 뭐도 생기냐면 이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판매하는 상점들도 생기게 되고요. 이 상점들이 모여 있을 때 시너지가 나오니까 마켓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공장이 점점 더 늘어나고 그런데 공장에서 사람들을 일을 시키려고 보니까 문제가 있더래요. 사람들이 글을 읽을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위한 언어 교육이 없었던 때이거든요. 그리고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는 일을 시키려고 보니까 또 문제가 있더래요. 단위 시간에,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물건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게 공장의 목표일 텐데 그러려면 정확한 시간에 기계를 켤 줄 알고 끌 줄 아는 능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시계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정확한 길이, 면적, 부피의 재료를 투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한테는 이런 새많은 능력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교육법이 바뀌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이주 노동자의 아이들에게까지도 언어, 수학, 과학 교육을 시켜야 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했대요. 그러면 계급 체계가 흔들릴 거야. 신분 체계가 흔들릴. 그런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당장 일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언어, 수학, 과학은 학교에 들어오게 됐고 필수 과목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산업혁명이 우리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줄 알 수 있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의 시험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필요한 역량을 길러줘야 하는 건데 당시에 그 역량을 학교에서 기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교육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차 산업혁명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공교육의 시작, 보편교육의 시작, 우리가 알고 있는 필수 과목 엄마 뱃속에서부터 필수 아니었습니다. 영어, 수학, 과학 이렇게 필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2차 산업혁명, 소위 전자제품의 혁명 시대죠. 이 시대를 주름잡았던 나라 다들 아실 겁니다. 일본이죠. 이 시대의 학교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이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공장의 종류가 더 많아져요. 그리고 과목도 더 많아졌어요. 다양한 물건을 만들 수 있고 만들어 팔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시대를 주름잡았던 나라가 앞서 말씀드렸던 일본이죠.
그런데 이 2차 산업혁명 이후에 컴퓨터와 인터넷이 설치되기 시작하고 사용되기 시작한 3차 산업혁명 시기, 이 시기에 이렇게 많은 세상이 변화할 거라고 예측한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앞서가는 국가에서는 세상이 변화할 거야, 바꿔야 돼. 사람들은 더 이상 아날로그 카메라, 필름 카메라가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게 될 거야 라는 예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어떤 회사에서는 그럴 리가 없어. 사람들은 아날로그 필름을 여전히 더 많이 쓸 거야. 잠깐 디지털 카메라의 사용률이 높아졌어? 그럼 아날로그 필름의 품질을 높여 가격을 낮춰. 그러다가 회사가 망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도 볼 수 있었던 코닥의 이야기입니다. 코닥은요, 전 세계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먼저 만든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앞서 말씀드렸던 일본, 영국의 대변신의 이유가 무엇인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3차 산업혁명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도 교육의 변화가 있었어요. 당시 대통령이셨던 DJ께서는 우리나라 국민을 전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사용할 줄 아는 국민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학교에서 원래 선택 과목으로 배웠던 이 과목을 사실상 필수 과목으로 가르쳐지게 합니다. 소위 컴퓨터를 켜고 끄는 거, 그리고 인터넷에 접속하는 거, 간단히 문서를 만들거나 파워포인트 편집을 하는 거, 이런 교육을 학교에서 받았다는 거죠. 이것을 ICT 교육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 교육으로 충분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에요. 컴퓨터가 무슨 일을 하려면 기반 기술이 갖춰져야 돼요. 컴퓨터는 데이터를 먹고 살거든요. 데이터와 관련된 기반 기술이 보편적으로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간단한 사용법만 익히는 이런 ICT 교육이 이루어졌던 때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이 지능을 코딩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 ICBM이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컴퓨팅, 모바일 컴퓨팅 기술이 보편화돼서 이제 누구나 데이터를 생산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생산해내고 뽑아내는 이 능력, 결국 컴퓨터 과학, 이 능력이 모든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했어요. 인공지능 때문에, 소프트웨어 때문에 세계 혁신기업, 글로벌 혁신기업, 세계 시가총액 탑10 모두 다 소프트웨어 AI 회사가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세상을 이끌어 나간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여기에 일자리가 있고 여기에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이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기반 지식과 기술이 기존의 생산 요소보다 중요해지고 다양한 제품, 서비스 산업과 융합되어서 산업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혁신의 중심이 되는 사회라는 거죠. 벤츠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자동차는 가솔린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움직인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아마 새로운 자동차를 살 때 이 자동차가 어떤 철강으로 만들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사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 자동차에 소프트웨어 AI가 들어가서 어떻게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지, 자율주행은 되는지, 반자율주행 중 완성도가 높은지 이런 걸 가지고 구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카카오나 배달의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프트웨어 AI 플랫폼을 가진 회사가 모든 산업 분야에 확장이 되면서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걸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2011년에 왓슨이 보여줬거든요. 가운데 보이는 이 사진 속 정가운데에 있는 저 컴퓨터입니다. 왓슨이 2011년에 제퍼리 쇼라고 하는 미국의 퀴즈쇼에 나와요. 그 퀴즈쇼에서 인간 챔피언들과 퀴즈를 풉니다. 사회자는 문제를 내고 왓슨은 이걸 들어요.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걸 듣고 나서 문제가 뭔지 파악을 합니다. 추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머릿속에서 이 문제의 답을 막 찾아요. 서칭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말을 합니다. 액션을 하는 거죠. 액티베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돈 보이시죠? 인간 챔피언을 무참히 깨뜨렸습니다. 그때까지도 별로 안 놀랐어요. 그런데 2016년에 알파고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그 알파고 더 이상 바둑두지 않습니다. 그 왓슨 더 이상 퀴즈쇼에 나오지 않아요. 지금은 병원에 들어가 있고요. 법률사무소에 들어가 있고 월스트리트에 가 있어요. 그곳에서 인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먼저 카네기 멜론 대학의 지넷 윙 교수입니다. 인간은 창의적이고 융통성이 있지만 기계는 따분하고 지루한 존재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직 시키는 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을 일단 시키면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할 것이다. 사람이 할 일이 있고 기계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한스 모라백 역시 카네기 멜론 대학의 교수입니다. 인간에게 쉬운 게 기계에겐 어렵고 반대로 기계에게 어려운 건 인간에겐 쉽다. 결국 이 얘기는 사람이 할 일, 기계가 할 일이 따로 있다라는 역설적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데미스 하사비스, 알파고와 이세돌의 이국이 끝났을 때 카이스트에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알파고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계가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기계를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도 할 수 있고 기계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인간이 기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세상이 변화하는 패러다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은 모두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의 대가들이죠. 이제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다보스 포럼입니다. 세계 경제회의. 세계 경제를 이끄는 리더들의 포럼이에요. 그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인재들에게 아주 핵심적인 역량 탑 10을 뽑았어요. 이게 5년 주기로 뽑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2015년에도 첫 번째, 2020년에도 첫 번째가 뭐냐? 프로블럼 솔빙이죠.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컴플렉스요. 컴플렉스. 그냥 문제를 해결한 능력이 아니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잡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죠? 복잡한 문제라는 게 뭐죠? 어떤 공식 하나로 뿅 하고 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지식 하나로 풀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식들을 융합하고 또 절차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를 얘기해요.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는 인재가 앞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런 문제 해결할 때 우리는 컴퓨터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해요. 결국 앞서 얘기했던 그 컴퓨터의 대단한 능력 있잖아요. 이걸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 대단해 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마치 내 것처럼 내 수족처럼 내 지능처럼 활용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네딘 교수의 논문이에요.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고 하는 이것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컴퓨팅 사고력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한계, 기계의 능력과 기계의 한계를 바탕으로 서로 시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거다. 결국 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그림 보이시나요? 네. 네, 요건데요. 비 오는 날 걸어가는 거랑 뛰어가는 것 중에 어떤 게 비를 적게 맞을까요? 아마 어린 시절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이들도 궁금해해요. 왜냐하면 우산을 오늘 안 가져왔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어떤 애들 막 뛰어가요. 뛰어가는 게 맞나? 걸어가는 게 맞나?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저보다 연배가 위이신 분들은 예전에 이런 게 호기심 천국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한번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호기심 매니. 근데 실험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통제가 잘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학생들과 실험을 했어요. 사람 2명을 만들어 놓고 한 명은 걸어가도록 한 명은 뛰어가도록 앞서 말씀하신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요. 그리고 비를 내려요. 랜덤하게 내리고 빨리 내리고 늦게 내리고 그런 다음에 저 빗방울이 사람 몸에 닿았을 때 변수로 카운팅을 합니다. 누가 더 비를 많이 만들까? 궁금하시죠? 코딩하십시오. 저희 아이가 초 4학년입니다.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6학년 교과서에 나와요. 수학책에.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3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래요. 저희 아들이 어디서 그 소리를 듣더니 주사위를 막 던지는 거예요. 근데 6분의 1의 확률로 3이 안 나와요. EBS를 보니까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많이 던져보면 된대요. 많이요. 얼마나 많이요? 얼마나 많이? 100번이요? 1000번이요? 10,000번이요? 10만 번, 100만 번, 1000만 번, 1억 번, 10억 번? 사람은 못 던지죠. 컴퓨터는 던집니다. 컴퓨터가 던지는 장면입니다. 컴퓨터는요. 대단한 컴퓨터 말고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컴퓨터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정도의 컴퓨팅 파워가 어느 정도냐면 저 주사위를
1초에 1억 번에서 10억 번 던질 수 있어요. 그러니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많이 던져봐라고 했던 그것을 아이들이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 선생님이 직접 실험해봐라고 하셨던 그것을 어느 게 더 비를 적게만 아이들이 실험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의 빠르고 정확한 계산 능력을 이용해서 이 능력이 길러지면 미래 사회에서 글로벌 레이스에서 경쟁력 갖춘 인재가 될 거라는 것을 많은 나라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미래교육 혁명을 일으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5년 즈음에 일어났던 첫 번째 혁명이에요. 이때 우리나라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화했어요. 근데 잘 보면 나라마다 부르는 이름들이 조금 달라요. 미국과 관계된 나라에서는 컴퓨터 과학 교육이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쓰고요. 그리고 유럽과 가까운 나라에서는 정보 교육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많이 쓰는데요. 이 모든 게 다 같은 교육이에요. 왜요? 어떤 교육이 뭐 하는 교육인지를 얘기할 땐 교육의 목표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요. 모두 앞서 얘기했던 컴퓨팅 사고력을 위한 교육입니다. 영국, 일본 얘기는 이미 했으니까요. 제가 한 나라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보이시죠? 이스라엘 유명한 나라죠. 대단한 나라죠. 이스라엘은요 정말 대단해요. 왠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코딩 교육을 제일 먼저 실시한 나라예요. 필수로요. 무려 몇 년도에 했냐면 1994년도에 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필수로 가르쳤고요. 대학 입시에 필수로 지정했어요. 우리나라는요. 베트남어, 아랍어도 필수인데 아직도 정보는 필수가 아닙니다. 그것을 이 나라는 1994년에 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얘기는 전 과기부 차관님이셨던 윤종록 교수님의 후츠파로 일어서라라는 책에 담겨진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청년들이 7명이 창업해서 만든 회사가 있어요. 이들은 다 고등학교에서 프로그래밍을 필수로 배웠어요. 그 회사가 어디냐면 전 세계 최초, 최고,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어디냐면요. 이베이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베이가 3개나 들어와 있어요. G마켓, G구, 옥션. 이거 이스라엘 청년들이 만든 거예요. 창업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 7명이 회사를 팔고요. 5명이 또 회사를 세워요. 전 세계 최초, 최고, 최대의 전자결제 시스템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무슨 팔, 무슨 페이 많잖아요. 페이팔입니다. 이 다 이스라엘 청년들이 한 거예요. 이 5명이 또 회사를 팔아요. 3명이 회사 창업해서 세웠습니다. 앞으로는 모두가 방송국이 될 거야. 컴퓨터와 인터넷만 있다면. 요즘 청소년들의 장래희망 5위 중에 하나라고 하죠. 유튜브입니다. 이 3명이 또 회사를 팔아요. 그리고 1명이 회사를 또 세웁니다. 이 사람 아주 괴짜예요. 돈 많이 벌어서 화성에 나라를 세우겠대요. 돈을 뭘로 벌어요? 전기자동차 만들어서. 일론 머스크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일론 머스크는 남아공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학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코딩을 배운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렇게 먼저 혁명을 일으켰던 나라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가고 있는지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2015년 즈음에 이런 교육혁명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이후에 인공지능은 우리 사회를 더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뭡니까? 지능을 이미테이션 하는 거죠. 모방하는 거예요. 결국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AI 교육 다른 게 아니에요. AI 교육, 인공지능 교육이란 워딩은 뭐냐면 그만큼 정보 교육, 코딩 교육, 프로그래밍 교육이 더 중요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으로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이야기의 시작이 1956년이었대요. 지금이 2021년이죠.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얼마 역사가 안 됐는데 세상을 이렇게 바꿨어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특히 기계학습 때문이에요. 기계가 학습을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소위 연역적인 문제 해결이었어요. 정확한 명제들을 가지고 추론을 통해서 컴퓨터가 계산을 해서 답을 얻어내는 그런 거였죠. 그런데 이제 데이터가 넘쳐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귀납 추론을 하는 컴퓨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날씨가 더우면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릴까요? 얼마나 많이 팔릴까요? 저희 학교 1학년 학생들이 빅데이터 수집해서 AI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요, 아이스크림 판매량 늘어요. 기온이 내려갔다고 많이 줄어들지 않아요.
가장 추울 때가 제일 적게 팔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얻어내기 위해서 기상청 기상재료 개방 포털이라는 빅데이터 포털을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구글의 AI를 이용해서 분석했어요. 모자란 부분은 인간지능을 이용했습니다. AI를 파트너로 사용한 거죠. 데이터를 먹잇감으로 사용한 거죠. 그리고 얻어낸 이 모양, 이 그래프의 추세, 나이키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심심해서 2019년 것도 해봤어요. 비슷하게 나이키가 나오더라고요. 아이들과 해석을 합니다. 이거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기온이 아이스크림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죠.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도대체 이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영도? 이때가 12월 말 1월 초거든요. 크리스마스입니다. 설날입니다. 모두가 행복해하는 그 기념일, 명절. 이때 판매량이 늘어났다는 거죠. 저희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AI가 이걸 우리한테 알려줬어요. 우리는 이걸 해석했어요. 이거 누군가한테 굉장히 중요한 정보겠죠. 저 아이스크림을 화장품으로 바꿔보십시오. 저 아이스크림을 컴퓨터로 바꿔보시고요. 저 아이스크림을 티셔츠로 바꿔보십시오. 이런 능력을 학교에서 기를 수 있는 교육입니다. 여기 파란색 보이십니까? 2020년 분석 결과입니다. 바로 코로나입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 아이들과 오늘 수업하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을 학교에서 기를 수 있는 교육입니다. 교육의 필요성, 당위성을 무엇보다 커질 수 있게 하는 교육이 바로 소프트웨어 AI 교육입니다. 이 인공지능이 모든 융합의 중심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설마 하시더라고요. 의료, 금융, 법률, 농업, 예술까지, 심지어 예술까지요. 이제 이것이 중심이 된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요즘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 컨테스트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다 뭘로 하냐면 주제가 예술이에요. 그 컨테스트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뭔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걸 사람이 했는지 인공지능이 했는지 판단할 수 있냐 없냐로 결정이 됩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작곡한 노래 사람이 한 건지 인공지능이 한 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신문,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Humans need not apply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 조회수 1억 뷰가 넘는 영상입니다. AI에 의해서 대체될 직업이 60%래요. 이 영상이 그대로 책으로도 나왔어요. 인간은 필요 없다. 이 영상 처음에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말이 나와요. 말이 개체수가 제일 많았던 때가 1910년대래요. 1910년대에 전 세계 말의 개체수가 제일 많았대요. 이게 자연 번식이 아니죠. 인간의 교통수단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자동차가 나왔어요. 자동차가 말을 대체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당장 없었대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 아침에 출근할 때 말 타고 가신 분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뭘 시사하는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020년 다보스 포럼 이야기입니다. 다시 와봤어요. 앞으로 인간의 직업이 명백히 인간만 하는 거랑 AI에 의해서 하는 거랑 AI에 직접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일로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분석이 됐어요. 이게 2018년이에요. 2020년, 2030년 더 얘기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직업이라는 거예요. 분명 줄어드는 직업이 있다면 늘어나는 직업이 있겠죠. 그 직업은 특정 몇 명 아이들의 직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필요한 리터러시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ICT 능력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의 지능,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정말 멋진 능력, 소위 3RS가 아니라 4RS라고 할 때 얘기되는 프로그래밍, 코딩 교육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컴퓨팅 사고력이고요. 그래서 지금 모든 나라가 또 교육혁명을 일으켰어요. 버전 2.0입니다. 중국이요 2017년도에 유초중고 AI 교육 필수 지정하고 교과서 33종을 개발해서 필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거죠. 중국이 앞으로 먹고 살아날 먹거리 만들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9년에 인공지능 국가전략, 2020년에 전국민 AI 소프트웨어 교육 확산 방안이라는 걸 발표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넘어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교육을 안 하고 AI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이만큼 했다면 AI 교육에서 덧붙여서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 말이었어요. 인공지능 교육 내용 기준이라는 게 발표가 됐고 교재도 나왔어요. 한국과학창의재단에 가면 보실 수 있어요. 이 교재를 바탕으로 지금 전국의 많은 학교에서 이미 인공지능 교육이 시작이 됐어요. 저희 학교도 그중 하나입니다.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거든요. 저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 때문입니다. 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거 못 배우면 안 되니까요. 우리 학교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거 못 배우면 안 되잖아요. 어떤 학교 다니니까 인공지능 기초라는 과목도 배우고, 어떤 학교 다니니까 그런 교육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이런 학생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작년 11월 24일 날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이 발표됐습니다. 국가교육과정입니다. 이제 코딩하는 능력은 모두가 갖춰야 되는 기초 소양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 2025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순차적으로 적용될 국가교육과정입니다. 이것을 2025년, 2028년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먼저 빨리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아톰이 만들어내는 아날로그 세상 넘어서 비트가 만들어내는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디지털 렌즈가 필요합니다. 누군가한테는 보이고 누군가한테 할 수 있는, 학생들도 알아요.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한국정보교사연합회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본인의 미래랑 관련된 게 뭐가 있니? 36.7%가 없대요. 마음 아프죠. 그러나 생기겠죠. 근데 그 없다 제외하면 1위가 소프트웨어 AI입니다. 배운 학생들은 알아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더 배우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히 제안 드립니다. 학생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그게 공립학교인지 대안학교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내 미래를 위해서 이 교육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학생들이 억울하지 않은 정의로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학생들에게 결과적으로 능력의 차이가 생길지언정 기회는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런 차별 없이 충분한 정보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학생들 중에 몇몇 학생들이 만든 멋진 작품 2개만 소개할게요. 첫 번째 작품이요. 그래프가 막 멋지죠? 네, 저희 학생들이 20차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3차, 4차가 아니라 20차 방정식이요. 20차 방정식은 수학으로 안 풀립니다. 데이터 분석해서 AI로 푸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학생은 저희 학교 학생은 아닙니다. 저희 근처에 있는 학교 학생인데요. 요즘에 주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삼성전자증권 주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분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걸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학생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디지털 렌즈를 길러주십시오. 인공지능? 알파고야. 도대체 언제까지 알파고입니까? 인공지능? 그 시리 빅스비야. 이런 이름만 외우게 할 겁니까? 인공지능이 데이터가 핵심이고 미래의 문제 해결의 친구이고 수단이라는 거 우리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보교육, 코딩 교육은 필수입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총장님도 얘기하셨어요. 영어 문장 하나만 같이 번역해 보겠습니다. There are 10 kinds of people, those who understand binary notation and who do not. 세상에는 10종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바이너리 노테이션을, 이진법을 이해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이상하죠? 10종류라고 했는데 이진법을 이해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저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저 숫자를 이진수로 읽어보십시오. 세상에는 2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저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디지털 렌즈를 길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